타이딘누 살인사건, 다팀 방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은 어머니와 두 아이들. 2006년 4월 11일 오후 신베이시 경찰서의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려 퍼지며 정막을 깼다. 다른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시즈구 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진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많은 주민들은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타이딘누의 아파트는 문이 잠긴 상태였다. 가스 냄새가 너무 강해 구조대 일부는 가까이 서 있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부를 점검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아파트 내부의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용한 침실에서 타이딘후와 그녀의 두 딸이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세모녀는 영원히 잠든 듯 보였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차갑게 식은 주전자가 불 꺼진 상태로 올려져 있었다. 방 안은 싸늘할 정도로 고요했고 몸싸움이나 혼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문틈과 창틈은 모두 테이프로 밀폐되어 있어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이 자살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후가 문을 잠그고 집안에 가스 함정을 만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사건 현장에 곧 도착한 사람은 후의 전 남편 린이었다. 그는 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어깨는 축 처진 채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을 내뱉었다. 이웃들은 린과 후가 한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나 갈등이 쌓여 별거에 이르렀다고 회상했다. 비록 1년 넘게 별거 상태였지만 나쁜 소식을 들은 후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린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전 아내가 겪었던 경제적 압박을 이야기하며 후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서 절망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린의 설명은 후의 부모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딸의 마지막 기억을 애타게 붙들고 있었다. 부모는 후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리 없다고, 더군다나 두 딸을 남겨둘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후는 강인한 여성이었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했다. 부검실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결과는 사건을 충격적인 국면으로 몰고 갔다. 세모녀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수치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그들의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이 아님을 의미했다. 또한 두 소녀의 체내에서는 강력한 마취제인 디에틸에테르가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종종 사람을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큰딸의 입계에는 작은 흔적과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있어 세모녀가 타살당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조작된 자살 현장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후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모든 의심이 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는 후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으나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 린은 가부장적이고 가족에 무관심하며 돈 문제로 자주 후와 총무와 충돌했다는 과거 신고도 있었다. 경찰의 끊임없는 의심에 직면한 린은 평온한 태도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별거 후 후와 자주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세모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린은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직업은 불안정하고 빚더미에 눌려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졌으며 최근 자주 후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다. 경찰이 린의 과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후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서류에서 린은 자신이 후와 두 딸의 보험금 수령인이라고 밝히며 상당한 액수를 청구했다. 이는 린이 보험금을 노리고 잔인하게 손을 댔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린은 경찰의 질문에 매우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재정적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해도 범행을 저지를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자신이 외곽 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CCTV 시스템을 통해 경찰은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한 남성이 비옷을 입고 헬멧을 쓴 채 새벽 무렵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에 리는 영상 속 남성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쉽게 속지 않았다. 유도 질문을 통해 범인이 발코니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는 배관공으로 일하며 등반에 능숙했고 외부에서 아파트에 접근할 능력이 있었다. 모호하지만 계속해서 제시되는 증거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자 리는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조사실에서 자신감 넘치던 그는 점차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손가락을 꼬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눈은 흔들리며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결혼 실패와 재정적 문제, 그리고 후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리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찰이 과거 사건 기록에서 린의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을 발견한 것이다. 이 두 사건 모두 린과 후가 격렬히 다툰 뒤 발생한 것이었다. 린은 행정처벌과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폭력적인 성격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이러한 사실은 린이 범행을 저지를 의지와 동기가 충분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강화했다. 특히 린이 별거 후에도 종종 후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린을 계속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린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불안감이 뚜렷이 드러났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린의 친구와 지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때 친구였고 아버지였으며 남편이었던 린이 이런 끔찍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편 후의 어머니는 검찰에 계속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자살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린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었다. 딸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겠다는 어머니의 비통한 결의는 린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린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점차 드러나는 것 같았다.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해결되지 않으던 채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검사 리노 앙뚱이 미해결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하며 후와 두 딸의 죽음에 다시 주목했다. 사건 보고서를 읽던 뚱 검사는 사건 현장의 조작 방식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증거 등 너무나 많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후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줄 한 줄은 정의를 갈구하는 절박한 외침이었고 이는 뚱 검사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신중함으로 유명한 그는 사건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며 초기에 경찰이 간과했을지 모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뚱 검사는 후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갔다. 대화 속에서 그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느꼈을 뿐 아니라 후가 강인한 여성으로 자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해칠 리 없다는 그녀의 확신도 확인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뚱 검색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뚱 검사는 수사팀과 함께 사건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법의학 보고서, 사건 현장 증거, 그리고 CCTV에 포착된 한 남성의 영상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린이 사건 직후 제출한 보험 청구서를 본 뚱 검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린은 사건 발생 며칠 만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그의 탐욕과 냉정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결국 뚱 검사가 가장 주목한 것은 토은곡 전에 대한 정보였다. 전은 수수께끼의 용의자로 휴를 살해하는 음모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심층 조사에서 뚱 검사는 전이 단순히 린의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휴의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뚱 검사는 전과 휴가 과거에 대립했고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벌인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이 휴에게 품었던 증오는
단순히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명예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뚱 검사는 경찰에게 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시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여기에는 통화 기록과 재정 기록이 포함되었다. 그는 또한 휴와 두 딸의 보험 기록에서 수혜자가 모두 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린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뚱 검사는 린이 범죄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보험사에 린의 계좌를 동결하도록 요청했다. 린은 계좌가 동결되었음을 알게 된 즉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 지급이 승인되었지만 린이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린은 돈을 받기 위해 몰래 대만으로 돌아왔고 2008년 6월 19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의 신문에서도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그 후 경찰은 린의 2년 전 연인이었던 토은곡전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쩐은 린과의 연애 관계를 부인하며 그저 몇 번 함께 마작을 즐긴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추종자가 많고 린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린과 연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쩐과 린의 통화를 감청하며 동태를 주시했다. 소환 이후 쩐은 린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린은 매우 신중하게 응답을 거부했다. 2008년 6월 20일 쩐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쩐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디에틸 에테르, 강력한 마취제와 관련된 정보가 여러 차례 검색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린과 함께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 앨범에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은 쩐의 휴대폰 통화를 추적하며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알아냈다. 이 친구는 린이 사용하던 자동차와 휴대전화 명의자였다. 사건 직후 린은 이 자동차를 매각했으며 명의가 된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은 사건 당일 린과 쩐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증거들에 직면하자 쩐은 린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린에게 떠넘겼다. 그녀는 사건 당일 린에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쩐의 자백 소식을 들은 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다. 2004년 36세의 장학린은 24세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 토은곡전을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불륜 관계에 빠졌다. 이 부도덕한 관계는 린이 아내 타이딩유와 두 어린 딸에 대한 책임을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05년 초 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에서 쩐과의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웃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휴의 분노는 쩐에게 향했을 뿐 아니라 쩐의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쩐은 패배자로 남기를 거부하며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린과의 관계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동거를 시작하며 심지어 휴의 재산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린과 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2006년 초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그러나 쩐은 이혼만으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린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휴를 살해하라고 부추겼다. 린은 이 제안을 빠르게 수락했으며 심지어 범행 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을 실시간으로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린은 배관공으로 일하며 익힌 화학 지식과 발코니를 통한 등반 기술을 활용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밤중 로프를 이용해 발코니로 침입한 뒤 디에틸 에테르로 휴를 마취시키고 가스를 틀어 가스 중독 사고처럼 위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범행 전에 가오슝으로 가서 디에틸 에테르를 구입하고 실험용으로 햄스터까지 사들였다. 2006년 4월 10일 저녁 쩐은 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언제 실행할 거야? 계속 미루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 협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린에게 계획 실행을 강요하는 선언이었다. 쩐의 압박 속에서 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가진 인간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공포의 밤을 만들었다.
4월 11일 새벽, 리는 범행 도구를 챙겨 아파트의 발코니를 통해 침입했다. 그는 경비실이 비어있는 시간을 정확히 노렸으며 범행 도구, 마취 화학물질, 외부 접근 경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했다. 손에는 디에틸 에테르병과 마취제로 적신천을 들고 그는 전안의 타이디뉴의 침실로 향했다. 휴는 그의 두 딸의 어머니였던 여성이었다. 리는 전화기를 꺼내 쩐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나 여기 왔어. 반대편에서 쩐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했어. 쩐은 세부 사항에는 관심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결과뿐이었다. 린이 침실 문을 열었을 때 휴는 세상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린에게 그것은 더 이상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 평화가 혐오스럽고 곧 깨뜨릴 수 있음을 즐기고 있었다. 린은 다가가 천을 휴의 코와 입 위에 조심스럽게 댔다. 마취가스가 흘러들기 시작했고 휴는 갑자기 깨어나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다. 린은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순간 가족과의 모든 유대와 추억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기 반대편에서는 휴의 숨이 끊기는 소리를 들은 쩐이 냉정하게 말했다. 잘했어. 휴가 의식을 잃자 린은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왔다. 그런데 그때 12살 된 큰딸이 우연히 깨어나 그를 목격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커다란 충격이 서려 있었다. 이 장면은 린에게 최악의 위협이었다. 딸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어린 시절 품에 안았던 딸을 영원한 잠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누구도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작은 딸에게도 같은 운명을 가했다. 냉혹한 손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두 아이를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린은 자살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다. 문을 잠그고 모든 틈을 막아 가스 누출 사고처럼 보이게 했다. 가스레인지에 찬물을 올려놓고 불을 끈 후 그는 현장을 떠났다. 세모녀의 침실은 죽음의 함정이 되었다. 새벽 4시쯤 그는 모든 일을 끝내고 쩐에게 전화를 걸어단 두 마디를 남겼다. 끝났어. 쩐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피로 물든 비밀과 범죄로 묶인 관계였다. 린은 도주하면서 고속도로 옆 쓰레기통에 범행 도구를 버리고 남은 물건을 태웠다. 타오르는 재를 보며 그는 자신의 죄악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이후 그는 쩐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함께 광기 어린 쾌락을 즐겼다. 그들에게는 이 피해 사건이 하나의 게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쩐은 린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고 린은 경찰의 조사를 두려워해 중국 대륙으로 도주했다. 2008년 3월 린은 전 아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건의 사형을 선고받았다. 쩐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원래는 무기징역형이었지만 검찰의 협조에 증인 역할을 하면서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그녀는 10년으로 감형되었고 2015년 9월에 사면되었다. 2016년 린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대해 휴의 부모는 분노를 터뜨렸다. 3명을 죽이고도 사형을 면하다니 천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법은 악인을 돕고 있다.